안녕하십니까. 제37회 전문가 정책 포럼에 오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곽태환 이사장 곽태환입니다. 먼저 포럼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37 포럼 발제자는 조성열 박사님, 현재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계 최고 전문가이신 토론자 4분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윤형 한겨레 국제부장님, 보실 때 카메라를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 남기정 박사님, 서울대학교 1번 연구소 교수님, 그 다음에 이장희 박사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그 다음 유일하게 일본에서 기화하신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호사카 유지 박사님, 세종대학교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대우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글로벌 평화재단에서는 내 옆에 사무총장님이신 라인길 총장님과 우리 카메라 지금 찍고 있는 신은서 과장님이 함께 오늘 프로그램에 조인합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한일 관계의 뉴 노멀을 향한 병행론 및 단계별 출구 전략, 이런 제목으로 조성열 박사님이 오사카에서 영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조 박사님의 논문의 결론 속에 핵심 부분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조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향후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병행론 및 단계별 출구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영토 주권 문제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공통점을 확대하고 차이점을 줄여 나가는 확동축이 이 전략의 추진을 통해 한일 관계의 뉴 노멀 신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 관리, 문제 해결, 국민 화해의 단계별 중축적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용 닫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성열 박사님에게 50분 동안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성열입니다. 제가 20여 년간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6월서부터는 이제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아무래도 총영사의 업무라고 하는 게 이 제일동포 영사 업무가 주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공공외교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책 공공외교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동포 문제 외에도 한일 관계 그리고 미중 경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 문제, 뭐 이런 등등을 다루는 심포지움이라든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일본에 오기 전에 이 곽태환 교수님이 총영사로 가는 만큼 한일 관계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고민해 봐라라고 숙제를 주셨습니다. 숙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이 뭐 바쁠 테니까 개조식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네 그러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많아지고 사실 뭐 이 문장으로만 안 옮겼지 뭐 금세 이제 그 서술식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져 있고 또 제가 곽태환 교수님이 이제 그 한국 내 최고 일본 전문가들을 소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이제 좀 좀 겁 없이 여러 전문가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해서 네 분이 원래 6분 추천했는데 2분이 나중에 이제 뭐 불참하시게 돼서 4분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해 달라고 원하진 않고요. 제 기본적인 목적은 제 초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타 없는 의견들을 받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적어도 차기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했으면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실언이긴 하지만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뭐 뭐 도식화를 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몇 번 토론문을 봐가지고 살짝 좀 바꾸긴 했습니다. 자, 우선 PPT를 띄워주시죠. PPT. 예, 다음. 예, 그래서 약간 이제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되는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도식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데 너무 오해 소지가 있어서 한일 관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부임은 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양기호 교수님이 이제 그 코베 총영사로 오시게 됐는데 지난번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한일 관계를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일 관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뭐 지난번에 10월 16일 날 저희 총영사관 주최로 세미나 할 때 코베 대학의 이제 그 이름이 뭐더라? 이게 그 네. 키무라 칸 교수가 한일 관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모두 회복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루빨리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뭐 빨리 조속히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가능한가 하는 거죠. 매우 어렵다는 입장과 어렵지만 가능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나중에도 뵙고 먼저도 뵀는데 그 개요대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신 소혜아 교수를 이제 제가 뵀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기를 실제는 좀 약간 뭐 그냥 둘이 대화 과정에서 나온 거라 표현이 셀 수도 있지만 키미야 다다시 교수는 한일 관계의 어려운 점을 구조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기가 볼 때는 일본은 여전히 중견국 국가 미들파워 그분은 이제 미들파워란 말을 썼습니다. 미들파워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 외교적인 방향 있는 방향을 볼 때 미들파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들파워이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 김해 다다시 교수가 꼭 한일 관계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이라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비대칭 구조에서 대칭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고 따라서 해결하는 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 이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근 년 들어와서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 수정주의, 오히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라든지 식민지 지배 이런 부분들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일본에서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느냐. 최근에 보면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공들여 가지고 한미일 차관 회의를 열었는데 왜 우리 경찰청장이 그 시점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놓고 그걸 이유로 내세워서 한미일 합동 기자회견을 이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다른 조건을 보지 않고 한일 관계 그 자체만 보게 되면 야, 정말 한일 관계가 되겠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이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개선이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나 외교는 타이밍인데 지금 이제 그 키시다 정권이 내각이 수립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스가를 이어서 100대 총리가 됐고 이번에 이제 10월 30일 중요한 선거에서 이기는 바람에 10월 10일이었나요? 이제 그 이제 101대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중 우호 친선 의원연맹 그 회장인 하야시를 이제 내정을 했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에 그 회복할 때 원점으로 얘기하는 김대중 뭐 오부지 공동선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한일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일 포럼에 실제 하야시 의원도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친중파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뭐 중국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가 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하야시를 외상으로 한 것은 뭐 당장은 아니어도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가 이제 지금 뭐 대략 한 5, 6개월 남았기 때문에 6개월 뭐 출범까지 치면은 한 뭐 7개월 정도 남았기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굳이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를 뭐 개선하려거나 이런 노력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일본이 지한파를 또 중국을 잘 아는 하야시를 외무상으로 임명한 것은 지금 당장보다 우선 내년 이제 그 3월 달에 우리 대선, 5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내년에 참의원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를 쭉 내다보면서 전반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대화는 시작할 것 같고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둘러고 해야 되느냐, 뭐 서두른다고 되겠느냐, 뭐 이런 회의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너무 나갔네요. 그 앞에. 다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일 갈등 크게 보면 이제 과거사와 현안 협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뭐 오랫동안 대북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대북 정책을 하는 데서 주요한 논쟁점들이 연계론과 병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연계론은 잘 아시다시피 이 과거사 문제와 현안 문제를 연계한다는 얘기인데 대북 정책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군사 문제, 군사 정치 군사 문제하고 경제나 어떤 사회 협력, 인적 교류를 중시하는 이 두 개를 연계할 것이냐 아니면 병행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입장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연계론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경파들이고요. 병행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뭐 대북 정책의 샛변론자들이 병행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임동원 당시 통일부 차관하고 이동복 국정원 특보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병행론과 연계론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훈령 조작 사건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 햇볕 정책 그러면 그 이제 병행론입니다. 그래서 대일 정책에 적용한다면 과거세 진전 없이 현안 협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연계론이고 반대의 경우가 일종의 투트랙이 이제 병행론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현재로 보면은 아베, 스가 그리고 기시다 정부가 일종의 연계론을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절한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실제로 올 봄에 부임한 강창일 대사의 경우 일본 총리는 물론 일본 외무상도 지금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원래부터 그랬냐면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 돌아가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정반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일본의 아베 내각이 이런 과거사 문제와 현안을 분리해서 접근하고자 했지만 당시 완강하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두 개의 현안을 이제 연계시키려고 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2015년 9월 3일 날 반일 반파쇼 전쟁 승리 기념 그 열병식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있는 이제 그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지고 당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섰던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한 대표로 왔던 누군가요? 그 최 누구죠? 아무튼 저 끝에 있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뒤바뀌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투트랙을 얘기하고 아베 총리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일본은 연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어느 원칙이 뭐 강조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정책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연계론과 병행론의 논의 외에도 지금 뭐 저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다시 풀자. 근데 결국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러 갔습니다마는 거부당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포괄적 해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1998년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그대로 이행됐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에 대한 다케시마나를 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결정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완전히 이제 그 폐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그 자체는 뭐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현실성이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톱다운 방식으로 새로운 한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자꾸 정상회담에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공동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뭐 몇 년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무선에서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계별 중층적 해법을 통해서 해 나간다면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 기시다 정권하고 차기 한국 정부랑 정상회담을 이제 한 뭐 몇 년 내에 가져가지고 정상화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쉬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 톱다운 방식의 포괄적 패키지 방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구동존의, 구동제의,
확동축이 이렇게 했는데 뭐 구동존이라는 말은 뭐 원래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뭐 구동은 저도 처음에는 이제 구동축이라고 할까 뭐 고민하다가 구동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확동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일 관계를 있는 그대로 놓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협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확대하자. 그러니까 구동 단지 있는 것 가운데에서 동질적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더 협력 사안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확동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존이하고 제이, 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축이라는 말은 존이와 제이를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한국과 일본 간에 뭐 다음 정부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독도 문제도 그렇고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볼 때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반면에 예를 들면은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또 몇 가지들 오염수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뭐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 어느 그때 경향신문에서 일본 전문가 두 분이 이제 토론한 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 한 분은 이제 과거사 문제는 존의하고 그러니까 놔두고 현안 협력을 강화하자. 다시 말하면 구동존의를 주장을 한 분이 있었고 또 여기에 계신 뭐 본인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한 분 계신 분은 어차피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아니면은 뭐예요 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일본 정부가 내년 10월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뒤로 미룰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하게 과거사 문제 또 그와 관련된 문제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적어도 완전한 해결은 어렵더라도 외교적으로 봉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합을 해서라도 일단은 사태 악화를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니와 제이를 합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추기가 낫겠다 해서 확동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확동은 하나로 썼는데 축이 분야에서는 이제 조니하고 제이로 이제 나눠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투 트랙이라기보다는 쓰리 트랙이라도 볼 수 있는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앞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동축이라고 얘기했지만 확동축이 우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확동축의 기본 방향은 외교적 타협뿐만 아니라 국민 감정의 회복이 동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정부 간의 합의와 타협이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국민들이 빠진 외교적 타협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뒤집어지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그런 면에서 일본 측에서 불만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일본이 뭐 저도 여기 이제 와서 보니까 일본식 사고하고 우리나라 국민들 갖는 사고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볼 때는 아니 정부 간의 합의를 어떻게 뒤엎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부라고 하는 것이 정통성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정략적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 또 뭐 그걸 좀 넓게 얘기하면 국민 감정을 회복하는 작업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2015년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는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봉합을 시도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또 틀어지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교적 타협을 하려면
본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불안정성에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길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몇 년치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도쿄대학교 총장이었던 이노구치 교수하고 게이오대 그 오코노키 마사오 교수랑 문재인 교수랑 한겨레에서 여기 뭐 길 기자님 그때 특파원이셨던 것 같기도 한데 좌담하는 거를 이제 길게 한 걸 제가 봤는데 상당히 이제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65년 그 한일 기본조약을 할 때 오코노기 교수조차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저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당시에 보면은 절반 일본인 사람인 김종필하고 원래 일본의 식민지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 관료들 간의 협상이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합법 불법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본 학자들조차도 자기가 나중에 읽어보면은 어떻게 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서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는지 참 놀랬다. 자기 일본 사람으로서도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98년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는 진전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포괄적 선언을 정상 간이 하더라도 또 다른 저항에 붙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하면 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인데 그 한일 간의 어떤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그 이메일로 저한테 안내문이 왔는데 다행히 그 발제문까지 같이 오는 바람에 토론문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발제문을 부산대 국제법을 하는 박배근 교수인가요? 그분 논문을 봤는데 그분 얘기는 이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조목조목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위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위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컨플릭트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일본 정부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바이올레이션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컨플릭트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말로 일본말로 표현할 때 위반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 느낌상으로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제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는 결국은 본질은 한국이 바이올레이션한 것이 아니라 이 국제법의 새로운 이념 또는 기존에 합의하고 또 새로운 국제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둔 한국의 그 대법원 판결 이 사이에 컨플릭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일본 내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바이올레이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컨플릭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에서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듯이 그런 정도의 의미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한국 정부가 마치 국제법을 위반한 것처럼 하는 프레임을 하는 것은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여기 뭐 이거 남기정 교수님 글을 보고 제가 오기 전에도 부탁해서 찾아본 겁니다만은 실제로 일본이 그러면 자기네들은 국제법 위반 사례가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10월 12일 날 일본 전문가들하고 이제 만찬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어딘가요? 그 리치메이커는 나카토 교수하고 또 문경수 교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도 미일 화친 조약을 하는 과정에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개정 시도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연도까지 몰랐는데 그분이 맞다 그러면서 54년이 지난 1907년도에 미일 화친 조약이 개정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854년도에 체결된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반발이 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정을 했다는 거죠. 54년 만에. 또 하나는
1956년도 소련 일본 공동선언에 보면은 이른바 북방 영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북방 영토라고 해서 우리 쿠릴 열도라고도 하지만 4개의 섬이 있는데 여기서 2개만 반환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미. 근데 일본 정부는 소일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4개 다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일본이 이제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일본이 그 얘기합니다. 자기네는 그 당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었다. 1956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샌프란시스코 그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패전국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논리라고 한다면 1965년 한일 기본조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식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반론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자체도 2002년도에 북일 평양 공동선언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에 따라서 일본인 납치자들이 5명이 생존자들이 일본에 돌아왔는데 돌려보내지 않았죠. 국제 합의를 깨고 또 하나는 이제 2002년 미일 후텐마 기지 이전 협약을 위반해서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행하지 않냐 그러면 현지 주민이 반대했다. 일본 국민 여론이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는 똑같거든요. 우리 얘기하는 거랑.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미야 다다시 교수 책에 이제 문고판 금년에 나온 거 보면은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록 때 강제동원을 명시하기로 하고 등록을 해줬는데 일본이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네스코에서 다시 지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확동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유연하게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데 접근법이 아니라 출구 전략이니까 이거 약간 시간적인 개념을 약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여서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중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단기, 중기, 장기가 아니라 하나는 단기고 하나는 단기에서 중기, 하나는 단기에서 장기까지 걸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년 5월 초에 누가 잡든 간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또 일본의 7월 달에 참의원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서 그 키시다 정부가 이른바 자민당 내 비둘기파라고 하는 키시다 총리 내각이 자기 색깔을 이제 만약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희망 상황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는 하지 말자.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이번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한 게 왜 했는지 참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물론 강경하게 얘기한다면 아니 경찰청장 관할 지역에 가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제 논리대로 한다면 그래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지금 물밑에서 어쨌든 실무 간의 논의들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기시다 총리나 또는 뭐 새로운 내각에서 그 오세보나 이럴 때 또 방문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상황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런 상황 관리는 계속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한일 간에 지금 일본의 참의원 뭐 외교부의 회장인가 그분이 얘기했는데 수출 규제와 WTO 제소를 동시에 처리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불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서로 준비 땅 해가지고 같이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 개편 등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양 국민의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국민 감정 해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많이 나온 얘기인데 경제 성장하고 민주화되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인해서 한일 간의 이제 한일 관계가 1965년 체제 때와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현상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국방력 면에 있어서도
글로벌 파이어 인덱스 보면 2000금년도에 일본이 5위, 한국이 6위입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아주 5조 1235조가 아니라 억 달러인데 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정도고, 그래서 우리의 국방비 비율이 2.64%고 일본이 1% 내역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대로 간다면은 2022년 정도 되면은 실제로는 23년이 되겠죠. 우리 국방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PPP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하면 이미 2018년도에 역전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상.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목표의 차이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가 책에서도 읽었고, 우리 길 부장님이 이제 한국은 현상 비행을 선호하고 일본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데 뭐 좋은 얘기시고, 저도 뭐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이른바 미국 주도의 방공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있고, 여기에 기초해서 1965년도에 미국의 지역통합전략에 따라서 1965년도에 한일 간의 65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한일 간의 군적 격차를 일어나는 불완전한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본을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옛날에 도쿄도 지사였던 이시하라 신타로가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중 논리를 편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제가 찾아보니까 2009년 10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0년을 계기로 해서 중국과 일본의 국력이 역전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아직 뭐 역전 얘기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의 한 80 프로 후반대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구매력 평가 지수로 본다면은 이제 역시 2018년 계기로 해서 1인당 GDP가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도쿄보다는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 오사카에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한국보다는 실질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갖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한국의 현상 변경과 일본의 현상 유지 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상호 인식의 변화인데, 제가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찾아봤는데 이게 매년 일본의 언론 NPO하고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 그리고 최종현 학술연구원이 이제 뭐 공동 주최하는 한일 미래대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제가 쭉 봤는데, 자료집은 못 보고 유튜브로 나온 거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캡처해서 봤는데 재밌는 것이 기성세대와 청년층 인식 차이입니다.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트케라고 있지 않습니까? 혐한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제트케인데, 제트케가 뭐의 준말인지는 아시죠? 제일 특권을 반대하는 일본 시민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트케가 한국을 멸시하는 모임이 아니고 한국의 특권을 반대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제일동포들을 우습게 알고 낮춰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세금 혜택도 있고 뭐 각종 복지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또 빠찡코 하면서 탈세하고, 또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제일동포 아니 뭐 제특이라는 게 어쨌든 제일동포들이 올해 일본인보다 올해 특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일 특권을 반대하는 일본 시민의 모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의 감정은 아주 미묘한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멸시하는 감정도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이 자기들의 어떤 생활 수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쫓아오거나 앞질렀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청년층들의 인식은 좀 차이가 납니다. 청년층 인식은 여기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갖게 된 인상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1.2%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 좋더라, 이게 67%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너무 싫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도 싫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32.4%는 뭐냐면 일본이 싫기 때문에 일본 문화도 싫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 이제 거꾸로 얘기했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사람이 32.4%밖에 안 되는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 한일 관계가 나쁘지만 뭐 한국 문화는 좋다. 64.6%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류에 대해서 뭐 한국 관계, 한일 관계 나쁘더라도 자기는 한류 여전히 좋다. 이런 사람이 6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할 상황은 피해자 중심주의 여건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이 위안부 생존자가 지금 1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약 15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이건 통계가 이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인원이 782만 명 가운데에서 일본 기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노무동원 피해자는 114만 명, 그다음에 소송한 사람은 1,043명인데 어쨌든 현재 이제 재판이 뭐 진행 중인 분들이 150여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확동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을 그냥 한 페이지로 줄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호 규정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자료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보면은 우선은 그 상대를 규정하는 그 용어들이 아주 그 기분 나쁘게 썼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었는데 2014년까지 2015년 되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에서 2016년도, 17년도에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이렇게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제 아예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라고 했다가 그냥 이웃나라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 판에는 원래 기본 가치를 공유한 나라. 그래서 마치 지금은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똑같이 동반자라고 했다가 2017년도에 평가가 없다가 2018년, 19년도 판에는 그냥 이웃국가라고 했다가 작년도 판에는 이제 가까운 이웃국가 이렇게 했고 국방백서는 오히려 동반자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그냥 이웃국가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코노키 교수가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적어도 한일 관계를 모색하려면 적어도 상대에 대해서 이 확동이니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외교백서나 또는 외교청서, 국방백서 또는 방위백서에 상대에 대한 규정부터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적어도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정도를 해줘야 이걸 근거로 해서 일본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국 국민을 설득하고 자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동의 출발점은 상호 규정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국제무대 협력 분야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이 글에는 썼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 제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경우는 그 북한의 모든 핵 문제는 포함되지만 적어도 미사일 문제는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 정도까지만 우선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해결하고 단거리나 준중거리, SRBM이나 MRBM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나 아니면 북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또 일본이 뭐 납치 문제를 원한다면 그거는 뭐 북일 간 협상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육자회담 틀 속에서 또 남북미 3자회담 틀 속에도 자꾸 일본이 납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핵미사일 해결 자체가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김야 다다시 교수도 그러고 지난번에 이제 소야 교수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일본이 납치 문제나 또는 모든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자꾸 내세워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본은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네가 대안이 없다 보니까 회방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당시 서훈 국정원장, 뭐 지금 안보실장이지만 이분이 계속 일본 특사 가서 북한과 일본의 대화를 이제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이제 일본은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현상 유지라는 관점에서 별로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연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해를 같이 한다고 하지만 일본하고 협력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갸우뚱하긴 합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의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일본의 정보력입니다. 일본이 이제 그 군사위성이 7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얼마 전까지는 뭐 1개, 2개밖에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우리나라가 7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은 현재 7개에서 10개가 늘어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좀 작기 때문에 이 군사위성 7개면은 사실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보 협력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자꾸 뭐 일본의 정보력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북한이 SLBM 쏠 때도 일본 방위성이 두 발을 쐈다고 얘기했고 우리 국방부는 한 발이라고 쐈는데 최종적으로 일본 그 방위성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나오죠. 2017년 8월 달에 북한이 화성 12형을 쐈을 때 당시에 이제 일본은 3발이라고 주장했고 우리 한 발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거기서 이제 멀리서 보다 보니까 이 탐지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뭐 아직까지 위성 능력은 일본보다는 제한돼 있지만 가깝기 때문에 꼭 인공위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금강 정찰기나 아니면 백도 정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해상 수송 교통로 시레인 같은 경우 이제 자유항행과 안전 분야에서는 제가 여기 일본에 와서도 여전히 일본 학자들조차도 한국이 이른바 그 자유롭고 그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아사히 신문 기자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19년 6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해상교통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우리의 신남방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금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도 역시 동일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경우는 해상교통로 수송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이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운영하는 조직인 쿼드에 참여하느냐 아니냐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한 입장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해상수송교통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수출로에 직접 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한일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잠정적이고 포괄적인 범태평양 경제 파트너십 이 부분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정부는 쌍자적 그 FTA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또 일본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떤 이제 동의를 필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꿀리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아마 신청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과 대만이 가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아직은 이제 내부 검토 중입니다만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든지 또 여러 국내 반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은 지금 이제 그 한국을 배제하고 대만의 TSMC하고 미국의 마이크론을 이제 유치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합의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국립외교원 자료를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공장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과 미국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소부장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당 부분 그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한국과 일본 간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바로 우리나라와 이 서플라이 체인을 맺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는 뭐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저도 잘 아는데 다만 이게 이제 내년 10월 달에 하겠다고 얘기한 상태고 30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글을 썼듯이 이 부분은 좀 더 과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한다면 뭐 저도 기분 나쁘지만 사실 뭐 여기 한국에 계신 분보다 제가 더 위험합니다. 이 일본 농산물, 수산물을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이게 어디예요? 그 그린피스가 그린 지도를 보면은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실제로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이 북태평양에 있는 이제 어장들,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로 들어오려면은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고 특히 이 동해나 서해가 이게 이제 그 뭐예요 그 방사능 물질들이 이게 이제 무거워서 밑으로 좀 해류의 밑으로 이제 흐른다고 하는데 실제 쿠로시오 해를 타고 들어오려면은 이 동해는 한 100m쯤 동해가 한 200~300m 된다 그러나요? 그 다음에 서해는 얼마 안 됩니다. 100m도 안 되기 때문에 수심이. 그래서 실제로 이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답니다. 뭐 안 들어온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요만큼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를 자꾸 정치화 시켜버리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오히려 정부도 부담 없이 하려면 마치 우리가 코로나 문제 해결할 때 질병관리본부나 의료진들한테 맡겼듯이 어느 정도 결정권을 좀 떠넘기면서 이런 외교적 부담을 좀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역시 해결이 무지 어렵습니다. 제가 알지만 그러나 이미 이 문제가 이 공개화되고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덮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이름 얘기 안 했지만 남규정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봉합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다만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생각이 있는데 이 뭐 어떤 안만 내놓으면 이제 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저도 이 영악해가지고 제 입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 길 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길 부장님 책에서 그다 얘기하면 뭐 엄청 또 공격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완벽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일본도 양보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해결은 어렵고 봉합을 하고 플러스 시간 변수까지 고려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본인의 주장은 아니고 지금 이제 누구예요? 이명박 캠프의 뭐 외교안보 그 브레인이라고 나오던데 위성락 대사님이 이제 3가지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러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분의 기본 시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문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런 국제법적인 합의하고 국내법과의 충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과의 충돌의 문제다. 또 국내에서 본다면 대법원 판결과 지방법원 간의 또 해석 차이. 핵심은 아시다시피 그 뭐 시효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가지는 제가 자료에 썼고요. 그다음에 동해 표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작년 11월에 제2차 IHO 총회 때 S23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유 식별번호를 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이게 이제 일본 측은 일본해라는 것을 공인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해 안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새로운 방식, 다시 말하면 디지털 해도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결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정부가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 어디죠? 어느 단체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지도 가운데에서
일본해라고 단독 표기된 것이 60%, 그다음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것이 한 40%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해 단독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전략적으로 동해 표기를 고집하기보다는 동해하고 일본하고 병기로 가는데 마침 이게 이제 요새는 뭐 종이 지도 보고 하지 않고 해도가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병기하는 방안으로 좀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화이트 리스트 문제인데 저는 뭐 이 문제는 뭐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혹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좀 모양새가 없게 끝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미국이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규제하고 WTO 제소 문제가 해결되면 마찬가지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화이트리스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오사카 이란 친선협회 이사장인 분이 요번에 떨어졌습니다마는 자민당 출신 의원인데 중의원 제가 그저께인가 이제 위로차 점심을 같이 했는데 뭐 그분이 이제 방위성 부장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소미아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길래 제가 이제 뭐 저도 또 일본이 먼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싸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사실은 뭐 의외로 그게 어렵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다음. 자, 그래서 존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조금 이제 순서가 급히 하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좀 했는데 일단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요 사진은 이 아마 경찰청장이 이번에 독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또 내일이 이 독도 대첩 뭐 몇 년째가 되나요? 뭐 한 7년 되나 67년 차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외무성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구상서를 54년 9월 달에 우리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거부하자 일본에 이제 순시선하고 뭐 비행기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 독도를 이제 점거하려고 들어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의 의용군들, 그러니까 이제 의용군들이 뭐 기관총 쏘고 뭐 포 쏘고 해서 보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찾아봤더니 하마터면 뺏길 뻔했더라고요. 뺏길 뻔했는데 용감히 싸워가지고 어쨌든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전쟁하기 전에는 뭐 독도를 뺏길 일은 없어가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저는 뭐 이 자체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여기 이 그림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게 언제예요? 2018년 12월, 2019년 1월 달에 4차례 걸쳐서 한국 군함하고 일본 그 초계기하고 긴장 사태, 군사적 긴장이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한 거는 뭐 세부적으로 약간 주장이 다르고 국방부 가서 들은 얘기랑 또 이수훈 대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오셨을 때 들은 얘기가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어느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특징적인 거 보면 제가 이 지도에 표시됐는데 네 군데 표시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군함이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초기가 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해군은 정당하게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항행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94년도 유엔 해양법이 발효된 이후에 한국 일본 간에 아직 이제 그 해양 질서에 대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와 관련돼서는 해상교통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아직도 거기 합의는 안 됐지만 중국과 아세안 간의 해양 질서에 대한 규범 만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좀 더 나아가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해양 질서에 관한 규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모색하지 말았다는 뜻은 아니고 뭐 결코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새로운 규범을 통해서 질서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7광구 공동개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국제연구소에서 또 한 10년도 넘게 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78년도에 발효가 된 우리 이제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 합의에 의해서 제7광구를 이제 공동 개발하게 됐는데, 문제는 공동 개발하게 되면서 일본이 공동 개발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은 2028년이 되면은 한일 대륙붕법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현재 우리 정부가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200회를 치더라도 저 7강구 밑에 쪽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200회리 밑에 7강구가 또 들어가는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실제 7강구라 하더라도 중국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석유나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7광구 공동개발안을 일본 정부 다시 제안했지만 한일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뭐 좋아도 안 하는 상황인데 나쁜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반복을 하는데, 온건파 기시다 총리가 집권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의 기용으로 한일 관계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론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본 유시엔해가 제3당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41석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거에서 볼 듯이, 기시다 내각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영토나 주권 문제에서 갈등 확대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일 관계는 불완전한 65년 체제에서 김대중 오부지선으로 다소 진전된 98년 체제, 그러나 이것이 다시 북일 교섭 실패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으로 사실상 98년 체제의 이행을 모색하는 중에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98년 체제가 표류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저화하고 있고, 한일 국력 격차가 축소되는 등 현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98년 체제로의 단순 회귀는 어렵지 않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포괄적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냐? 필요는 한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실무선에서 뭐 국장급이든 차관급이든 장관급이든 어떤 실무 협상을 좀 더 진전시키고 축적된 바탕 위에서 차기 정부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 어쨌든 정상 간의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98년 체제는 사실은 뭐 실패한 체제라고 볼 수 있고, 이행이 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진전된 거지만, 그래서 뭐 2022년 또는 2025년 뭐 등등의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소혜아 교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영사관 쌤이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국 정부, 자기가 쭉 자료를 봤는데 한국 정부가 뭐예요? 어쨌든 뭐 약간 좀 밀린 감이 없지는 않지만 한일 기본조약이나 청구권 협정,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부인한 건 아니지 않냐. 오히려 새로운 문제인 뭐 토리다스라는 말을 썼는데, 새로운 문제를 끌어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의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판결과 한일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에서 이제 악화됐는데, 이 문제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뭐라 그럴까요?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이유에 새로운 모색을 한다면 새 출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일본 모두 중경군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시 하나의 돌파구로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딱 지금 정확하게 이제 50분 됐는데요. 병행론과 단계별 출구 전략을 해서 한일 관계의 뉴노멀, 뭐 중국말로 신창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인 노멀한 상태를 하는데, 이게 기존과 다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일 관계의 체제를 만들자는 얘기랑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제가 뭐 명확한 해답을 준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뭐 틀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